안녕하세요. 이로운넷 김규태 부국장입니다. 벌써 3부 순서입니다. 협동 미래를 준비한다는 제목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열쇠가 되어줄 협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장종익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님과 송인창 HBM 협동조합 경영연구소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종익 교수님은 얼마 전 경기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부단장으로서 저희와 인터뷰도 하셨고요. 송 소장님은 저희 회사 이사시기도 합니다. 네. 제가 간단히 두 분 소개 부탁드렸는데요. 본인 자기 소개와 소속된 기관, 학교, 연구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에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도 가르치고 저희 학교에서는 사회적 경제 연계 전공이 있는데 그 연계 전공 주임 교수도 맡고 있고요. 또 2014년에 서울 캠퍼스에서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을 개설해서 사회적 경제 석사과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그 경기도 오산에 있는 저희 그 학부 캠퍼스에 내년도에 사회적 경영대학원 개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송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해피브릿지의 송인창이라고 합니다. 해피브릿지 하면 혹시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국수나무는 다 아시죠? 예, 국수나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노동조합 협동조합이고요. 저는 거기 이제 공동 창업자 중에 하나고 저희가 2013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의되면서 이렇게 주식회사에서 협동조 전환을 했어요. 그때 그 과정을 좀 이끌었고 초대 이사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2014년도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몬드라곤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게 지금 HBM 연구소인데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는 최근에 21세기에 걸맞는 협동조합적 인재는 어떤 인재가 되어야 되고 또 그에 걸맞는 또 그 스타트업 프로세스는 또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기업의 운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다양한 실험들을 추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몇몇 소개를 들으니 이분 토론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많이들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경제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점점 더 뜨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영역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이 아무래도 학교에 계셔서 코로나19 사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겪었던 경험, 이 한 학기 지나면서 하셨던 경험들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나와서 사회공헌이라고 할까요? 그런 활동 세 가지가 있지만 이번에 그 저희 대학에서 그 수업을 처음 한 2주 동안은 그 동영상 수업을 했었어요. 동영상 수업 저희가 이제 동영상 촬영해서 올리면 일방적인 건데, 그게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저희가 그것을 원격 화상 수업으로 전환을 했어요. 구글 미트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그런 그 수업을 마지막까지 했었는데요. 그 수업을 하면서 저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고 특히 제가 수업을 조금 일찍 마무리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한 20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 다른 친구들 그 눈치 보느라고 그 질의를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원래 그랬었던 걸로 그런 게 없어지고 자유롭게 질의응답도 할 수 있고 특히 저희 그 경기도 오산에 있는 저희 대학 캠퍼스가 그러니까 통학하기가 매우 멀어서 2-3시간 걸리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그 통학에 그 지하철이나 버스에 끼어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런 고통도 줄어들고 네. 만족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학생들의 큰 변화가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국제 학술 대회가 있는데 저희 6월 말 원래 그 국제 비영리 학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취소가 되고 또 다른 그 국제 그 경제 참여형 경제 학회가 있었는데 그것도 웹비나로 바뀌게 되고 네. 네 그래서 그 연구와 티칭이 모두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거기에 가장 빠르게 대응한 그 원격 화상 그 컨퍼런스나 원격 화상 수업으로 전환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장점을 주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원격 강의나 웨비나로 해서 사용자 경험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겪고 그게 나오면 점점 더 그게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교에서 뭐 단점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건 없었었나요? 아니,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왜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또 대학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선배나 동료로부터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가 MT도 못 가고 또 같이 모여서 학술대 또 이렇게 학습 토론회 또 그리고 저희는 매 여름 방학 겨울 이렇게 방학 때 해외 탐방도 가고 그런 활동들 특히 동아리 활동 못 하고 그게 가장 학생들한테는 마이너스라고 보죠. 네. 그러면 이 장점 단점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은 어떻게 갈 건지 짧게 좀 전망만 학교 입장에서만 먼저 해주십시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겸하는 온라인의 장점과 네. 오프라인의 장점을 겸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사태의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장점을 취하는 방식의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가령 네. 예를 들어서 실험, 실습, 참여형 수업이 과목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을 하고 네. 이론 수업이나 이렇게 개론적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고 네. 그러면 오는 학생들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아리 활동도 온라인으로 구글 미트를 통해서 네, 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전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학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사회가 오면서 현장 기업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막 왔을 것 같습니다. 송 소장님이 현장에서 보신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대형 기업들한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줄지 같은 질문입니다. 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업들한테는 사실은 날벼락이죠. 사실은 날벼락 수준이고, 그러니까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의 컨셉이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그 산업 사례까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 사례를 놓고 보면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안 오죠, 식당에. 그래서 실제 4월, 5월 그 코로나가 급격하면서 매출이 거의 한 20에 30% 정도 급감했어요. 매출이 20% 이상 급감하면 현장에서는 적장하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다만 근데 그 재난소득이나 이거 이제 경기 부양책과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배달을 그 점포들에게 매칭을 시킴으로써 지금 다행히 한 95%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그 매장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배달 매출이 늘어나면서 시스템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결하는 것이 또 과제가 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될 것이고 또 하나 하여튼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외식업계는 식당에서 가서 밥 먹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반가공식품이나 네. 배달, 또 밀키트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리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딱 세팅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마치 내가 조리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로 바꿔갈 것이고 그 외식 제가 몸담기는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지금 아마 대안을 찾기 위한 아주 좀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사업적
산업 환경적 측면이고 조직 운영적 측면이 좀 중요한데 네. 사무실에 가보면요 이제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다 이제 재택근무를 하니까. 네. 예. 예전에는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지금 뭐 이사를 가느니 안 가느니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각 전국에 이제 사무실이 있으니까 회의를 한번 하려면 KTX 타고 한 2-3시간 와가지고 한 2시간 회의하고 자고 가요. 근데 지금 회의하자 그러면 다 온라인이야 기본이. 예. 그리고 오프라인이 오히려 보완되는.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는 충분히 많은 이제 설명도 하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됐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번 해결된 거예요. 네. 온라인 이제 원격 회의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그 기업들의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존의 매니지먼트 시스템 갖고는 작동이 안 될 거다. 예. 중간 관리자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지금 더 중요하게 되는 게 각각의 워커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커미트먼트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일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또는 이제 종업원 지주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어떤 경쟁력,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생활, 그러니까 업무에 큰 변형을 주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플랫폼의 도움을 좀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언택트 사회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게 빠질 수 없는 이 플랫폼. 장 교수님이 연구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의 관계를 조금 독자들이,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플랫폼 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슈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됐고 그 연구된 내용들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기업의 어떤 급성장, 두 번째는 프리랜서나 그 플랫폼 노동자들의 어떤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일하는 방식, 일하는 형태의 어떤 커다란 변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플랫폼 기업 또 플랫폼 경제가 공유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와 소득의 어떤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는 이렇게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 에어비앤비나 우버나 태스클레빗이나 또는 업워크이라든지 이런 상업적 플랫폼 기업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앱, 그다음에 알고리즘, 그다음에 리뷰 시스템 이 3가지의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대규모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전통적인 기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플랫폼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 파급력에 비해 파급력도 있지만 그런 문제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플랫폼 기업의 주가, 뭐 매출,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교수님 연구 중에서 이 문제점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요. 문제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소득의 어떤 급격한 양극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버 운전자, 영국 같은 경우에 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우버의 소유자, 몇 안 되는 소유자들이 보유하는 기업의 그 자산 가치가 7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조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리고 460달러에 달하는 기업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그 업워크이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250명 정도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을 아시는 것처럼 주로 이제 가사 서비스, 개인 서비스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인데 뭐 우버도 마찬가지지만 우버 드라이버나 가사 서비스 노동자들이나 시간당 또는 거리당 같이 자기의 수입이 동료 노동자들 간에 경쟁을 시키기 네.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방식으로 무한 경쟁 입찰을 채택하고 있어서 더욱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공유 경제라고 하지만 사실은 생산자 소비자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또는 자산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이게 우버라는 기업, 그 다음에 업웍스라는 기업이 사실은 소비자 생산자의 그 중간에서 매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그 생산자 소비자 간에는 직접적인 그런 교류나 어떤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네.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어떤 정보의 독점적인 정보의 그 사적인 정보를 이윤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네. 활용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플랫폼의 그 오너십을 누가 가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즘 고용보험과 관련돼서 네. 나오고 있는 이 노동권의 문제인데 노동권 보호의 문제인데 세제의 문제고 이런 것이 지금 계속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를 자영업자가 아니라 네. 노동자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법원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이건 플랫폼 기업들이 다 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고 고용보험 또는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 이거 다 거부하고 있는 이 네. 문제라 이런 노동권 문제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숙박 관련된 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문제, 네. 이 문제 또 환경 문제, 또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대표적이고 우버도 마찬가지고 또 이 돈 같은 경우에 벌어든 이익들이 다 해외로 나가고 네. 본사로 이런 문제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서비스 소유자하고 노동자 간의 소득 괴리, 그다음에 네. 블랙박스 시스템이라 참여자들이 배제되는 거, 그다음에 이런 각종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뭐 어떤 문제가 들어있는지 명확히 이해가 됐고요. 최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디어 협동조합이 나섰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소장님, 네. 어떤 사례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협동조합의 시초가 이게 로치데일 협동조합이란 말이죠. 로치데일이 만들어진 계기를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가 사야 되는데 중간에 유통업자들이 너무 장난을 치니까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공동으로 매장을 내고 우리가 민주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게 이제 협동조합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게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면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플랫폼 시대의 협동조합이 갖고 있는 공동 소유와 민주적 운영이라는 이 가치가 이제 실현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사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미국에 이제 더 뉴스쿨이라고 대학이 있어요. 아마 장 교수님 더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협업하고 와 있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대학이 있고. 네. 그래서 이 두 대학이 조인트를 해서 올해 여름에 썸머 스쿨을 열었어요. 그 스쿨 이름이 플랫폼 쿱이라는 네. 과정인데 거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고 각 나라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좀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소가 공식 에이전시가 돼서 현장에 한 10대 연구자들 현장에 있는 분들을 좀 모시고 6월부터 이미 1차 세션은 다 끝났어요. 그리고 2차 세션은 7월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강의 듣고 저희끼리 토론하고 또 글로벌 토론하고 네. 그래서 이 과정이 끝나면은 아마 한국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의 창업 과정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낼 것인지는 현장에 계신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뭐 네. 자세한 건 이제 장 교수님 좀 보완해 주실 거고 첫 번째가 에바요, 에바. 네. 이건 이제 우버는 너무 잘하니까 우리가 우버의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협동조합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시켜서 오히려 우버라는 중개 플랫폼 투자자들이 네.
그 하던 역할들을 좀 기술적으로 전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참여하는 운전자들이 그 실내를 기반으로 공동 소유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것이 요즘에 그 협동조합 원칙이 플랫폼에 결합된 하나의 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미국 블루크린의 그 어벤고라는 이제 플랫폼인데 이게 청소 가사 도우미 서비스예요. 근데 미국은 원래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노동자 협동조합이 가사 도우미들이 협동조합이 잘 발달돼 있었어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앱으로 구현하는 네.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일반적으로 상업적인 그런 서비스 업체들이 한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 반면에 이 어벤그는 한 5% 정도의 수수료만 공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에서 이 플랫폼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보면 그 히스패닉, 스페인계 이런 분들이 한 60% 정도 되고 또 여성도 한 60% 이상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그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협동조합 7원칙 중에 6번째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과 개인이 협동조합을 만들었다면 기업과 기업도 협동해서 어떤 시장의 그러한 자본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좀 대항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보자는 원칙인데 이것이 온라인상에서 이미 오프라인에서 협동조합들이 존재하는 것이 온라인에서 플랫폼으로 어떻게 시장으로 대응하고 협동조합끼리 협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해외 사례 에바하고 어벤고, 어벅스인가요? 업앤고. 어벤고, 예, 말씀 들었고요. MTN에 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호기심이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좀 더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론 내시도 밀착 취재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퍼뜩 더 들었습니다. 장 교수님께 좀 이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플랫폼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한다는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플랫폼 기업과 협동조합이 하는 플랫폼 기업 무엇이 다를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 플랫폼 협동조합, 디지털 플랫폼 협동조합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이 플랫폼 협동조합 처음 그 인터넷상에서 배우면서 알게 되면서 3,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저도 의아해하다가 2018년도에 그 원래 이제 2016년도에 좀 전에 우리 송 소장님 말씀하신 뉴스쿨 포 소셜 리서치라고 하는 그 대학의 트레버 숄츠라고 하는 교수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했던 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쪽 학과의 교수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이제 플랫폼 협동조합 컨퍼런스를 조직한 거죠. 네. 그러다가 제가 2018년도에 런던에 그 오픈 코퍼러티비즘이라고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어서 바로 갔습니다. 그때 또 연구전 기간에 바로 가가지고 봤더니만 놀라운 사실이 뭐 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가보면 사실은 젊은 사람이 별로 없고 사실 나이 든 사람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네, 원래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네. 영국도 그렇고 그래서 영국의 그런 그 오래된 지금 로치데일 얘기도 했지만 나이 드신 분 많아서 네. 그래서 협동조합이 사실은 오래된 사회적 경제인데 네. 그것을 그 사람들의 이미지 때문에 너무 올드한 거 아니야? 이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소셜 엔터프라이즈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 가보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사람들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냐면 왜 우리 커먼스 운동 아시죠? 네. 커먼스 중에서도 이렇게 데이터, 네. 디지털 플랫폼 이것을 공유하자라는 운동을 오래전부터 해왔던 분이에요. 오픈 소스 네. 무브먼트 이런 걸 하시고 이분들하고 전통적 협동조합의 그런 운동하는 거 결합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협동조합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열역학 이론이라고 경력이 오래된 분하고 네. 젊은 열정 있는 사람하고 그 만나면 네. 학습이 이루어진다. 네. 거기서 많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그것을 사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보다 이론 방향으로 그렇게 활용하자라고 하는 기술자들과 네. 그리고 협동조합의 그 사람 중심의 경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협동조합 운동가들하고 결합되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네네. 첫 번째는 이게 그 목적에 관한 건데 플랫폼 기업이 그 목적이 이윤 추구,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니라 그 로컬의 가치를 중요시하자. 네. 로컬의 가치. 로컬의 가치. 이게 대표적으로 보면 그 지역에서 발생되어지는 이유는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환원하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이게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페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과다한 그 어떤 방문객, 네. 관광객들의 남용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 지역의 집값들을 다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아, 예. 그게 이제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여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페어비앤비가 만들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렇게 이제 로컬의 가치를 중요한 기업의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고용주죠. 네. 고용주 이게 선량한 고용주 그다음에 그 책임 있는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서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의 어떤 최소한의 삶 또는 더 나아가서는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운영이죠. 운영의 투명성. 그래서 왜냐하면 노동자나 이용자가 이렇게 그 플랫폼을 공동 소유하고 운영에 참여하면서 운영에 보다 그 바람직한 방향의 그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고 더 나은 그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그런 면에서 투명한 운영을 한다는 게 다르고요. 네 번째로는 이게 세 번째 주셔야 네 번 아닙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는 로컬, 네. 두 번째는 그 고용주 노동자 책임. 권익 보호,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운영의 투명성, 네네네. 네 번째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다양한 거예요. 이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다 이게 이윤 추경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독점하고 있고 네. 이윤도 독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앙 집중적이고 네. 집중적이고 기업 운영 자체가 예. 공유 방식이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 사실은 뭐냐면 상호성 그 이용자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 추구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의 어떤 플랫폼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하는 배달 앱 개발하는 네. 그건 이제 공익 주도 네. 공공 섹터 중도에서 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고 비영리 섹터가 또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네 번째 다른 점이고 네,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빅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빅데이터를 그 이윤 추구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그 이윤을 자기 추구하는 방향으로 남용할 수 있는데 이걸 철저히 규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호하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일부러 에바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소위 말해서 디센트럴라이즈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중앙으로 정보가 모이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런 그 사적인 그런 정보의 보호 그리고 그 소비자의 권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릅니다. 협동조합 오래됐던 모델이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모습을 설명해 주시면서 5가지 기존 플랫폼 기업과 협동조합 플랫폼 기업의 차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뭐 이해는 이제 교수님 강의 듣고 딱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성공 사례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꼽아주실 게 있으면 사례로 더 이해가 좀 편해질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하기 그럴 만한 사례는 저는 아직 어, 말하긴 이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네트워크제와 네트워크 네. 기업 자체가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거의 네트워크 기업들 뭐 쿠팡을 비롯해서 뭐 에어비앤비 그 우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그 티핑 포인트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 그 플랫폼 협동조합도 일정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 징후는 있다. 성공의 징후. 네. 어떤 것일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셨던 네. 그 에바 같은 경우가 아, 대표적인데 에바 같은 경우 이제 코딩 전문가 두 사람에 의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이대로 우버를 몬트리올 지역에 퀘벡 지역에 우버와 리프트라고 하는 그런 그 부의 외부 효과를 노동자나 지역 사회나 또는 환경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그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이 두 사람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퀘벡에 잘 아시는 것지만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포함해서 그 쌍떼를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금융 전문 기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네. 같이 참여했죠. 그게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제가 작년 11월 말인가 거기 계신 분들하고 길게 통화를 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예, 여기 보면 한 조합원 수가 한 18,000명 이용자 조합원, 그다음에 운전자 한 600명. 지금은 좀 더 몇 달 지났기 때문에 네. 이거에 한 2배 이상 네, 더 많아졌겠네요. 그럴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성공적인 그 가능성이 네. 높게 보이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 조합원들한테 확실히 우버를 하는 것보다 에바를 하는 게 이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움직이겠죠. 네. 그 어떤 매력 포인트가 뭘까 좀 더 좀 짚어주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그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가 모빌리티 제가 몬트리올에 있을 때 한번 제가 한 6개월 2018년에 그 연구년을 보냈는데요. 네. 거기서 그래서 주로 차를 안 사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버를 많이 탔어요. 네. 근데 그때 느낀 게 이게 동일한 거리 공항에서 저희 집까지의 거리의 그 택시 요금이 우버 요금이 매일 달라요. 그렇죠. 이게 비딩이 무한 예. 그러니까 무한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달라요. 예. 그래서 여기는 동일한 그 시간대에 나의 그 서비스의 가치가 매우 다르니까 소위 말해서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생계를 주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공급자가 많아지면 자기 생계 위험을 받는 거예요. 네. 지금 큰 문제다 생각을 했는데 이 에바는 그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소비자들한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일정 수준의 서비스 피를 유지하도록 받고 네. 그걸 통해서 그 서비스 피의 한 최대한 유지 보수하는 거 빼놓고 한 85%. 보통 평균 우버는 한 70%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 노동자의 몫을 최대한 환원시켜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첫 번째 네. 만족스러운 게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일하는 그 우버 에바의 운전자들의 다양한 그런 그 서비스 운영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자기 의견들을 그 에바의 본부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건 네. 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버 같은 경우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호 소통하고 또 저희 말해서 이익 배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에바처럼 잘 되는 곳들이 이제 나타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시 아직도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해서 명확하게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가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정적인 측면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또 어려움 앞으로 가면서도 좀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협동조합들이 겪을 수 있을 것 같은 예상되는 난관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많죠. 많죠. 왜냐하면 아까 저 부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고 네. 특히 이게 이 플랫폼 협동조합의 지금 내가 말씀드린 한 4가지 측면에서 너무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네. 그게 지속 가능성 또 시장에서 이게 플랫폼 이윤추구형 기업하고 네.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네. 상대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이 두 측면에서 높아야 되지 않겠나. 네. 근데 그게 그러려면 이게 플랫폼 협동조합의 어떤 고유한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건 아직 우리가 연구가 덜 돼 있고 네. 또 실험을 많이 못 해본 거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로치데일 소비자협동조합은 독과점의 문제의식을 느낀 그런 저임금 노동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전방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결의를 해서 그 문제를 느끼는 분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자를 해서 어떤 전방을 차려서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야 했는데 여기서 결의하고 출자하고 전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데 플랫폼 협동조합은 그 플랫폼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이 결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플랫폼이 있어야 그분들은 오거든요. 네. 이게 순서가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우리 송인창 대표님이 하시는 MTA의 그 미래의 팀 기업가, 네. 팀 기업가 다시 말해서 돈의 가치, 자본 이득의 가치만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동료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즐거움 또 자기가 뭔가 사회적 또 공동체에 기여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기쁨, 즐거움, 보람 이런 것을 동기로 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업가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나와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처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놓고 앱을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면 네. 예를 들어서 경기도처럼 일정 부분 공공 섹터가 자본을 제공한다든지 또 그 시민사회가 어떤 시민 기부 방식으로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 협동조합 기업가의 그 노력에 이렇게 발맞춰 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그런 뛰어난 그 디지털 전문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작적으로 얘기하면은 조금 일레셔널한 네. 그런 이코노믹 에이전트라고 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길러줘야 되는. 네. 그렇게 좀 더 좀 사례는 없을까요? 지금 이미 연구 중이신 과제이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좀 걸맞는 사례를 하나 더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 온 사례는 아까 이제 그 에바 말고 업웍스라고 하는 것에 그 대항해서 만든 게 업앤고라고 하는 그 이민자들, 그 여성들이 지금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만들었는데 거기 이렇게 세 박자가 같이 결합돼서 출범을 했어요. 첫 번째는 앱은 어디서 개발했냐면
코넬의 그 사회적 기업가 랩이 있어요. 네. 그 랩의 그 학생들, 시니어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 가사 서비스 매칭하는 그런 앱, 그 알고리즘, 리뷰 시스템 거기서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그 이민 그 노동자들은 거기에 이제 그 지역 운동 조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CFL이라고 하는 그 지역 공동체 지원 조직이 있는데 네. 그 다음에 로빈훗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곳 여기서 이제 조직화 활동을 했고요. 네. 노동자 활동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인데 네. 이 펀드는 두 가지 하나는 그 시중은행 바클레이라고 하는 그 사회공헌 기금이 있었고 또 하나 그 하나 더 제가 알기로는 하나 더 그 펀딩이 한 군데서 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두 번째는 협동조합 방식의 조직가, 조직운동, 조직 단체, 그 다음에 펀딩하는 그런 금융 조직 네. 이게 세 가지 결합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에서도 이런 좀 움직임이 좀 있나요? 교수님 지금 연구 사례 지금 들은 것이 한 것 중에서는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는 않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단계. 네, 네. 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뭐 대리운전 협동조합이라든지 네. 또는 가사 서비스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만들기는 했는데 잘 안 되죠.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측면으로 뛰어난 전문가가 결합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초기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도 들어가 있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사자들인데 당사자들이 지금 일종의 그 자조 조직을 만든 셈이지 그걸 플랫폼 협동조합이라고 저는 아직 이름 붙이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금 말씀이 나와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건데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게 중층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적 자금이 들어갈 필요는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실패의 비용을 그 공공 섹터가 일정 부분 옛날에 우리 산업은행이 했던 것처럼 네. 산업은행이 개발 단계에 엄청난 그 실패 비용을 부담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는 한국 산업은행에서 정말 소셜 이렇게 플랫폼 펀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좀 실패 밑바탕을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 공공 분야에서 펀딩을 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그 개미 군단들 시민들도 일정 부분 플랫폼 기업의 어떤 단점들의 문제의식을 느낀 여기 이런 데 같은 데서 열심히 좀 홍보를 해주시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공동체 주식 커뮤니티 쉐어 네. 이렇게 또 이름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 주식 또 시민 투자증권 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공공 섹터와 시민 섹터가 결합된 방식으로 펀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께 현장에서 지금 움직임이 어떤 게 좀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국내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언뜻 들은 생각 사례는 뭐 적격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오래된 가치고 그다음에 4차 혁명 시대에 IT라는 이제 테크놀로지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의 문제. 그래서 그것이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로 주제가 전개가 되는데 관련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기업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이 있어요. 저희하고 지금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네. 왜 내 이 기업을 갑자기 떠올렸냐 하면 이 젊은 청년들인데 청년 기업인데 소셜 벤처고 IT 기반이에요. 근데 이 IT 기반의 청년 기업이 어떤 일을 하냐면 로컬 커뮤니티를 선택을 하죠. 예. 그리고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4차 혁명 또는 코로나와 연관된다고 저는 생각했냐 하면
첫 번째로는 우선 IT 기반이기 때문에 공간적 개념을 벗어나서 탈도시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한산이라는 곳에 IT 인프라망을 깔아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바닷가에서도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아마 KT하고 정통부하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올해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IT 기반이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거기서 하려는 이제 비즈니스라는 게 뭐냐면 그 한산의 소곡주와 한산 모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컨텐츠와 역사와 문화잖아요. 그거를 IT에 결합시켜서 그 이제 국내 관광 산업화하는 컨텐츠화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비즈니스도 어떻게 보면 올드한 지역의 자산일 수 있지만 전통적 자산일 수 있지만 이것이 IT와 결합했을 때 어떤 이제 시장성이 있는지를 좀 실험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만들어낸 거버넌스 체계라는 것인데 그럼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종의 정책이나 그 지역사회와 결합하면서 그런 자원들을 동원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결합돼서 좀 서포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아직 뭐 작고 시작이긴 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아마 유의미하게 작은 사례로 남으면 국내에서도 단순히 IT 4차 혁명과 또는 4차 혁명으로 계속 IT라고 상징되는 4차 혁명 시대와 코로나로 상징되는 언택트 시대에 충분히 우리 협동조합 기업들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이제 커뮤니티라는 로컬이라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로 이게 대도시에서 집중해서 생산성,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역시 기술 변화에 유연한 청년들이 참여할 때 좀 변화가 좀 촉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까 앞서도 언급하신 HBM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MTA 코리아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랑 연관이 있을 법한데요. MTA부터 설명을 좀 예. 드리고 MTA 코리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걸 예상해서 저희가 뭐 그런 팀 앙트라프리니어십이라는 새로운 컨셉을 한국에 소개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니고 처음에 고민했던 거는 아니 협동조합에서 협업하자는데 왜 이렇게 협업이 힘들까? 협동해서 일하는 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면에 보니까 우리 사회가 협동이라는 가치를 가르쳐 주질 않아요. 유치원 때부터 경쟁, 이겨야 산다 이제 이런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협동이 가능할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팀 앙트라프리니어십이라는 건 팀 기업가 정신이라 한국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핀란드에서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노키아가 지금 핀란드 경제의 핵심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활성화되고 그때 한 방법으로 학생들한테 세계를 여행하면서 실제 비즈니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부딪히면서 함께 협업하는 데 배우고 다양한 형식의 문화도 체험하고 그것이 몬드라고로는 이제 10년 전에 건너오는데 몬드라고는 아시다시피 대단히 큰 협동조합 성공한 협동조합 그룹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도 6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얼마 전에 있었던 파고로의 파산. 그 파고로는 몬드라곤 협동조합에 있어서는 상징적인 건데 이것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로벌 시대에 또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전통적인 협동조합 기업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 속에서 그 팀 앙트라프리너십이라는 것을 몬드라곤 대학이 받아들이게 되고 지금은 4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그걸 제가 이제 2015년도인가 그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 서울에서 열렸던 GCF 포럼에 연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그 창업자를 이제 만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거다 싶어서 거의 2년을 제가 중국의 그 민과정이라 MBA 과정 같은 건데 그걸 제가 다녔어요. 돈도 많이 들었고. 예. 그러면서 이 정도면 좀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한국의 몇몇 대학에 이제 소개를 하게 됐고 지금은 뭐 그걸 가지고 이제 협동조합 창업 과정도 좀 만들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자들 교육 과정도 좀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시도들을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실제 학위 과정으로까지 거듭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장 교수님께 좀 이제 마무리 질문으로 지금 네. 넘어가서 시간이 꽤 갔거든요. 그래서 네. 그 경기도 사회적 경제 정책 추진단 부단장이시고 총괄 분과장으로 활동하시면서 그 관하고 많이 협력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좀 짧게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거 먼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막 활동하고 계신 얘기 빼놓을 수가 없어서요. 네. 경기도는 서울하고 다르게 그 원심력이 강한 곳입니다. 제가 네.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요.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서울 살고 있어요. 서울 어디 사세요? 네, 저는 반포에 살고 있어요. 반포죠. 네. 이게 반포면 거기가 그 무슨 구죠? 서초구. 서초구죠. 네, 서초구민이나 반포동민이라고 얘기 안 하죠. 네, 서울 산다 그러죠. 예. 저는 용인 삽니다. 경기도에 살지 않고. 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네. 이 안성 사는 사람은 네. 경기도 돌아 산다고 얘기 안 하고 안성 산다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는 원심력이 강한 네.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다르다 이런 게 첫 번째 배경인데 그동안 우리가 그 사회적 경제하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회적 경제의 정책이나 지원 방식이 주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설립, 홍보 이런 교육 중심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근데 그것과 그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사는 그 시민들이 보기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왜 저기다가 세금이 들어가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거죠. 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에 도에 그 저희 같은 경우 한 25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충분히 그 도민들한테 설명이 잘 안 돼서 네. 저희 그래서 도민들이 가장 그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문제, 소상공인 문제, 그다음에 노인 돌봄, 아이 돌봄, 육아, 그다음에 이 사회 주택의 문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조금 한번 체감형 도민 체감형 의제를 가지고 한번 정책 사회적 경제 정책을 이렇게 리세트 그러니까 혁신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해왔던 것이고 그것을 사회적 경제 과학뿐만 아니라 주택실, 네. 경제실, 그다음에 복지국 이렇게 직접 사업부서의 사회적 경제 정책에 녹아들게 하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같이 민관이 협력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또 취재해서 다음번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소장님께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쿱차이즈 연합회 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들이셨다고 이제 저도 기사도 읽었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협동조합 규범법 개정되면서 이종 협동조합 연합회 설립이 허용됐는데요. 프랜차이즈 협동조합하고 이 맞닿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게 뭐 직접 맞닿다기보다는 이제 이종 협동조합이 이제 허용된 거는 뭐 이제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거는 우리가 그동안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많은 협동조합들이 탄생하고 양적인 성장은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질적인 성장 또는 스케일업 단계가 필요한 거고 보통 이제 일반 주식회사도 스케일업 하려면 M&A들 많이 하잖아요. 규모화는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침이 됐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이제 보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문제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내갈 과제인데 이제 스케일업과 관련해서 이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사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 이게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의 사업적 효율성을 가져오고 협동조합의 그런 거버넌스 체계,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결합시킨 하나의 한국형.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들이 그 한 50년, 60년, 100년을 거쳐서 한 일을 우리는 한 2, 3년 내에 빨리 해야 되니까 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그 가져오자. 하지만 프랜차이즈가 갖고 있는 그런 중앙 집중형 또는 갑질 논쟁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적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보자.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우리 장 교수님하고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인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종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즈형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스케일업 할 것이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접근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고 그 출발선에 이미 서 있다. 그래서 어젠다가 예전에 협동조합을 만들어냅시다가 아니라 협동조합을 어떻게 스케일업 시킬까 이제 이런 문제적 측면에서 어떤 이종 협동조합이나 프랜차이징 협동조합들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벌써 시작한 지 딱 60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 5분 정도 더 제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창 소장님께 질문 들어왔는데요. 네, 코로나로 비대면 시장이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과 맞닿아 있는 지점, 협동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준비라는 곳들의 예시를 다양하게 알려주셔야 했는데 다양하게 중에 한두 개 해주시고 나머지는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방송 나가는 거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글쎄요, 뭐 제가 그걸 뭐 연구하거나 리서치하는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와서 타격을 받는 데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도시락이라고 있어요. 그게 취약계층 도시락을 제공하는 건데 캐터링도 하고 당연히 코로나 시대에 못 하겠죠. 네. 매출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산업환경 변화에서 외식업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말씀드려서 해피브릿지도 온라인 시장이나 이제 배달 시장이나 B2C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업이 니즈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합쳐서 공동으로 그 앱을 개발하는 이제 지금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누굴 붙이냐 하면 IT가 핵심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그 소셜 브릿지라고 저희가 창업해주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어요. IT 기업. 거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청년 또 디자인 기업이 있어요. 네. 디자인 기업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제 해피브릿지, 행복도시락, IT 청년 창업 기업, 그다음에 이미 창업한 그 디자인 기업들이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네. 공동의 식품 온라인 그 몰을 만들고 시장을 테스팅하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저는 뭐 아직은 그게 이제 그 협업 사업이고 그것이 뭐 협동조합 연합회까지 발전할지 어떻게 조인트 벤처로 갈지 뭐 이건 나중에 문제지만 그런 시도들은 분명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좀 사례를 저희 사례지만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장 교수님께 질문 들어온 거 네. 하겠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포스트 코로나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비대면을 위한 플랫폼 사업, 연대, 협력 어떻게 될지 팁을 좀 주세요. 이런 상당히 어려운 질문.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게 사회적 경제 기업 하면 크게 보면 그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지 못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규모가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실무 책임자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의 조합원 수가 안 된다든지 출자금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자본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합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합병이요. 예,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 협동조합에 조합원 10명, 5명 있는 그런 것을 같은 업종,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는 프리랜서 협동조합 10개, 20개가 왜 합병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합병을 해서 조합원 수가 일정 커져야 규모가 돼야 지금 여러 가지 줌이나 뭐 구글 미트 이런 테크놀로지를 보다 유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그 이용하는 거에 노하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래서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게 이제 제안서 작성이나 그 공모 사업에 매우 유리할 수 있고 정부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할 수도 유리할 수 있고 근데 규모가 적으면 어려운 거죠. 그런 합병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자기 규모를 그대로 둔 채로 자본을 조달한다? 또 어려운 문제인데 네. 규모를 키우면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키우면 자본 조달을 용이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이게 중요한 사례인데 이종 간
컨소시엄 방식이죠. 네.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때 자본 조달의 가능성은 높아진다. 왜냐하면 이종과 모여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금을 공급해줄 지금 현재 중소 벤처기업부라든지 또는 다른 그 지역의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 또는 뭐 소셜 벤처 펀드 이런 것들이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 조달하기보다 용이한 그런 자기의 그 어떤 토대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사전 신청하신 분들, 그다음에 저희 올라온 글들 보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면서 협동하고 연관시키는 신선하다 이런 글을 담긴 회사원이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있었고요. 두 단어, 이게 다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게 주류였는데 이것들을 두 분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 합쳐져서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장 교수님 거의 한 학기, 뭐 1년 강의를 다 여기서 풀어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짧은 시간에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 연구 보고서 어디 내셔야 될 거 통째로 다 여기다 저희한테 주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들은 저희가 취재로 그다음에 또 칼럼으로 계속 모셔서 계속 저희 지면을 통해서 풀어낼 기회를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 바쁘신데 이론대 창사 12주년 컨퍼런스 2030 세이가담 가보지 않은 길 다시 협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토론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마치기 전에 저희 좀 전해드릴 말씀이 지금 요 코너가 끝나고요. 다른 저희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세이가담 오늘 첫날 행사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그 준비가 돼 있는데 재밌는 아이디어 저기 올라온 거 먼저 읽어드리고 마무리해드릴게요. 뭐 아이디가 미선님이라는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미디어로 한층 성장하는 이론넷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에 대한 응원이 오셨고요. 네, 진희님은 가보지 않은 길 다시 협동이라는 주제가 큰 힘이 되네요. 이것도 저희한테 축하해 주시는 메시지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정경빈님은 이론넷 12년 축하드립니다. 내일 유익하고 알찬 기사 감사드려요. 오늘 세이가담도 열심히 청취할게요. 이런 저희 이제 훈훈한 인사말들 보내주셨고요. 정환님은 누룽지 만들어서 두빛날의 식구들과 다 같이 경청 중이에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디 윤님 신경발달 장애 정보처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여기 이제 알림 구독하면서 이제 협동 다시 협동 별표 협동 뭐 이런 용어가 계속 쓰여지길 바랍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12주년에 축하 인사를 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세션에 대한 것들은 네, 수진님께서 그 다양한 말씀 사례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유진님은 플랫폼 협동조합이 어떤 면에서 일반 기업과 다른지 정리가 잘 돼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고, 그다음에 FAST 페스트님은 그분께 쉽게 설명해 주셔서 내가 드디어 이해했다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채팅창에 막 올라왔다고 합니다. 여튼 너무 좀 감사드리고요. 네. 요 다음에는 저희가 아이쿠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기 협동이 무엇인지, 코로나19 위기에서 협동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미래 위기에 협동은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또 계속 짚어볼 거고요. 내일은 더 넓은 연대로 가는 길 사회적 금융, 그다음에 5부 좋은 수 우리도 합시다. 지역 사경센터장님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의 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코너로는요, 저희가 지금 야심차게 준비한 특별 세션이 있습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하는 과학하는 여자들의 글로벌 이야기가 내일 방송됩니다. 라이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요 끝나고 또 특별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쿱 생협과 제1호 넷이 코로나19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약하신 분들을 모시고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적 경제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4시부터 시작할 것이고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 고정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행사는 라이브 행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